안녕하십니까. 마음편의 원장 김동욱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최근에 좀 이슈가 되기도 한 그 홍익월 기자님에 대한 어떤 그런 기사가 떠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막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가 아니라서 사실 저희가 이제 비온 뒤에 한 2번 정도 이제 그 참여한 적도 있고요. 동료가 직접 스튜디오도 가보고 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관심이 가는 채널이었는데, 거기 담당하시는 분께서 이번에 그 유상철 감독님께서 달리하시게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생각을 글을 SNS에 올리시다가 이제 그쪽 부분에 본인도 암이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이제 난리가 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인가 그 다음날 이제 부인 되시는 그 분께서 이제 유튜브 진행하시면서 남편은 또 암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이제 암이냐 아니냐, 그래서 사실 이제 저도 잠깐 이제 설명을 좀 들어봤는데 제가 들어도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암인지 아닌지 그래서 네이버에 찾아보기도 하고 했는데,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던 거는 홍익월 기자님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진단이라는 게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검사만 하면 나올 수 있는 증상인데도 그 진단이 암인지 아닌지 이제 평가를 하는 부분들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 이게 정신과적 영역이라는 게 참 앞으로 점점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정신과 진단 체계에 대해서 만족하지를 않고요. 그리고 또 보호자들은 만족하지를 않고, 이게 환청이라든지 망상이나 또 피해 사고나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한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관련해서 진단을 말씀을 드리면 또 이제 또 환자분이나 또 가족들한테는 또 이제 상처가 되는 분들이 있으니까 상당히 좀 조심스럽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왜 그 진단인데 얘기를 안 해줬냐고 또 이제 공격을 들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하다는 생각이 참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현병이라는 병 자체가 이제 쭉 봤을 때는 연대기적으로 이제 다양한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10대 초반에는 상당히 공격적인 부분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충동 조절이 안 되는 부분들이 과하게 나타나다가 이때 약간 주춤하다가, 그리고 또 30대, 40대 약간 좀 잠잠하다가 여자분들 같은 경우 40대 이후에 이제 폐경기가 되면서 그때부터 급격히 증상이 좀 진행되는 경우로 나타나다가 또 60, 70대가 되면 기억력이 저하가 갑자기 되면서 초기 치매와 관련된 인지기능 저하가 된 증상으로 이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평생을 가다 보면 어떤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진단이 달라질 수가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외래에서는 어떤 한 단면을 보고 이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인데, 그때 사람마다 조금 다른 견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시점마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맞다 틀리다 이제 얘기를 한다는 게 참 조심스러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그 정신과에 대해서 하게 되는 부분들을 지켜보면 정신과에 대해서 신뢰하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물며 그 샘플을 채취해가지고 피검사를 하거나 조직검사를 하게 되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도 헷갈린다 그러면 정신과적 영역에서 의사가 일방적으로 진단을 하게 되는 지금 체제하에서는 정신과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예를 들어 그런 부분들에서 의사마다 다를 수도 있고 또 그런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최대한 환자분들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낸 것이 현대 진료 체계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예를 들면 어떤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제 진단을 악용해서 환자분을 평가한다든지 그럴 의도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이 채널을 통해서도 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인간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한계가 되냐면 정신과적인 이상 자체가 CT나 MRI를 찍은 것처럼 명확하게 어떤 한 부분의 이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아주 미세한 정말 머리카락 굵기의 수천분의 1에 해당하는 그 뇌회로의 아주 미세한 변화를 통해서 인간의 삶이나 행동 패턴에 변화가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면들을 확인하고 또 평가를 한다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뇌파 검사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 지금 제가 찍고 있는 뇌파를 따지고 보면 크게 이제 어떤 큰 틀로 봤을 때
델타냐, 세타냐, 알파냐, 베타냐, 감마냐 이 정도가 5가지 정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알파도 알파 1, 2, 베타도 베타 1, 2, 3 이렇게 복잡하게 분리될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한 5가지의 어떤 채널을 가지고 환자분들의 병변을 평가하고 치료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들이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정도는 제가 볼 때 상당히 정확하게 가려내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우울증이냐 강박증이냐 어떤 그런 진단의 특이성을 찾아내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앞으로도 좀 더 발달이 된다 그러면 그런 면에 있어서 우울증적인 요소, 강박증적인 요소 몇 프로가 있다 이렇게까지 나오게 된다 그러면 정신과적인 어떤 치료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치료적인 면에 있어서도 비용 때문에 아마 충분히 발전을 못하고 있는데 이 약을 썼을 때 같은 우울증 약이라도 이런 유전적인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 약이 맞을 거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어떤 치료가 앞으로 진행이 되면 좀 더 이제 부작용 면이라든지 치료에 대한 어떤 그런 특이성 그리고 치료에 대한 오해들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변명처럼 느끼실 수도 있겠는데 근데 제가 볼 때 정말 치료적인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 진단도 중요하고 검사도 중요하고 약도 중요한데 치료자와 환자분과 간의 정말 신뢰 관계성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우울증이 완전히 호전이 되고 일상적인 삶으로 복귀를 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 최소한 1년 정도는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약을 먹어서 좋아질 때도 있고 또 부작용도 생기고 안 좋아질 수도 있지만 그런 고비들을 같이 넘다 보면 그 같은 존으로서 동지애도 생기고요.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이해하는 면도 생기고 또 부작용이 생기는 대로 그 분의 성격적 특성이나 약물의 특성과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계기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탕이 됐을 때 치료적으로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그 신뢰 위에 치료가 약물이 됐든 또 상담이 됐든 얹혀졌을 때 훨씬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완벽하지 않은 진단 또 각자 개성이 있는 환자분들 사이에 치료할 수 있는 약물 이런 것들이 모든 한계를 딛고 새로운 어떤 관계를 새로운 한계를 도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치료를 해서 삶이 변화되고 자신의 삶을 찾게 되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고 또 효과가 있는 변화가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때로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발견하게 될 때 참 많이 좌절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변명 같기도 하고 또 안타까운 호소 같기도 하고 또 그렇기도 한데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치료자와의 신뢰적인 관계를 가질 때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을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얻어갈 수 있으니까요. 이제 저희랑 같이 협력해서 그런 관계를 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신과 의사가 사실은 우리나라 수가가 높지 않기 때문에 돈을 그렇게 많이 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까지 드린 이유는 저희가 어떤 경제적인 이유를 위해서 환자분들을 착취하거나 또 저희가 이용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 저희도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나라 현재 수가에서 높지 않다는 걸 인정하고 저희가 포기하고 환자분들을 보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께서도 마음을 좀 열어주시고 신뢰를 해서 조금 더 편한 환경에서 진료를 좀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홍예걸 기자님께서도 이렇게 속히 회복하시고요. 그리고 저희 맘편한TV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또 앞으로도 좋은 관계성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